홈스쿨 아카데미와 유니스 학교를 거쳐서 서울대에 보내게 된 이야기를 지금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삼형제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중에 첫째가 올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첫째는 7살 때부터 홈스쿨을 하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유니스 학교에 입학을 했고 학원이나 과외 없이 홈스쿨이나 대학 학교를 통해서만 서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받은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와 칭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엄마가 고생했네, 엄마가 대단하다. 개인적인 안면이 없는데 아들의 교육 방법을 들은 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에이, 설마 서울에 있는 대학이겠지. 진짜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공부해서 서울대에 갔다고 홈스쿨에서 진짜 방송에 날 만한 일이다. 지금은 아들이 서울대라는 좋아 보이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 시간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좌절들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들과 저는 성격이 달라서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도대체 저 녀석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 아이를 향해서 이런 의문들이 들기 시작하면 수많은 판단과 정죄, 비판의 마음들이 가득 찼고 그럴 때가 되면 그 자녀가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목사님께 하소연하듯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의 성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또 너무 다른 성격을 만나서 서로가 힘든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다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들도 저 같은 어머니를 만나서 참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이도 성격이 전혀 다른 어머니를 만나서 연약함이나 죄성이 다듬어지는 거니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한테 의외였고 어떤 부분에서는 위로도 되었습니다. 홈스쿨이라는 게 성격상 어머니의 역량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연약한 경우라면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감정적이 됐고 그러한 성격은 자녀를 훈계할 때도 그 잘못한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잘못했던 것들, 그 당시에 눈에 거슬리는 것들까지 한꺼번에 다 몰아서 마치 폭풍이 치듯이 혼을 내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기분이 안 좋거나 남편과의 사이에서 갈등이라도 있는 날은 몇 배나 더 심하게 혼을 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께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거, 또 남편이 이렇게 해서 잘못했던 것들, 불평들,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토해내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해주신 답은 순간 저를 무척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제 편을 들어주시지도 않았고 제 마음을 다 이해한다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남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저의 그 수많은 불평들에 전혀 동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그것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나중에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셨던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마음이 약하고 감정적이었던 저는 목사님의 그런 말씀이 있을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저의 전 인격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속상하거나 혹은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서 보게 됐고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채 하루 종일 누워만 있던 제가 감정과 기분에 상관없이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홈스쿨 가정들을 만나보면 흔히 호소하는 어려움 중에 남편이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 목사님께 물으면 그때도 변함없이 있는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가야 한다. 어머니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가정도 지키고 아이들도 지키는 길이다. 예전에 남편의 일이 잘못돼서 큰 어려움을 겪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식을 처음 듣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앞일이 겁도 나고 마음이 도무지 잡히지 않아서 사모님께 이런 상황과 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붙드세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머니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이 진짜 홈스쿨입니다. 그때 그 몇 문장의 말씀은 마치 허물어지고 있던 제 마음에 큰 주춧대를 놓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 후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그때 해주신 그 말씀이 생각났고, 그래서 더 주님 의지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고3 때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아들의 말이 1년 동안 수능이라는 그 특수 상황이 주는 압박감 외에 감정적인 동요나 다른 스트레스가 없어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들의 이 말은 저한테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라는 내내 아들의 감정의 동요를 가장 많이 일으킨 사람이 어머니인 저인데, 자녀의 입으로 그런 말을 들으니 다른 어떤 것보다 감사했습니다. 그에도 물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자녀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옆에서 조언과 가르침을 주신 분이 계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아들이 서울대에 가게 됐냐고 물었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이런 도움들과 홈스쿨 아카데미와 유니스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주신 부모 교육이었습니다. 단순히 문제 자체에 대해서 답을 주시거나 혹은 자녀의 학습법은 이렇게 해라 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 아닌, 먼저 부모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전인격적인 가르침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도록, 그래서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 안에서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목표로 부모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부족했던 저를 조금씩 성숙하게 했고, 매 순간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 역시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한 결과로 좋은 대학이라는 열매를 얻었는 거라 생각합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아들과 토부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아들이 느낀 그 토부 교육에 대한 유익, 그 부분을 4가지 정도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야와 통독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 19살이 될 때까지 집을 오래 떠나 있어 보거나 한 적이 없다가 대학에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는 처음 1학기는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낯설고 당황스럽고 두려운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또래 없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래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될 때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또 믿음이나 신앙, 교회 이런 것들 역시도 자기의 선택이 아닌 주어진 혹은 강요되어진 환경이었는데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준 것이 바로 하야와 통독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실수하고 서툴고 또 넘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었지만 말씀이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말씀은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음을 아들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물론 처음 하야를 시작했을 때는 하야보다는 암송에 더 가까웠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게 목적으로 해서 단순히 그냥 열심히 읽고 외우게 했는데 하야 캠프로 잠언을 시작하면서 차츰 이 하야의 의미가 중얼중얼 읊조리고 그 말씀이 내 존재에 흘러넘치게 한다는 것에 대한 그 의미들을 이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창세기, 출애굽기 많은 부분에 시간을 들여서 하야하게 됐는데 그 유대인의 천재교육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김영종 박사님이 암송하는 절수가 많아지면 뇌에 고속도로가 뚫릴 거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1000절, 2000절, 3000절 그렇게 숫자가 올라갈수록 머리에 뚫린 고속도로가 점점 넓어지고 차선도 많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들으면서는 믿기지도 않았고 또 반신반의했습니다. 지금은 하야한 절수를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지만 솔직히 머리에 고속도로가 놓였는지 아니면 혹은 편도 1차로라도 생겼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가끔 농담 삼아 저랑 대화하면서 자신은 타고난 천재는 아니지만 만들어진 천재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대학생이 되고 다른 친구들을 만나보니 전혀 기죽지도 않고 또 자기가 머리 좋은 걸로 치면 몇 명 안에 드는 것 같다는 이러한 자만심 섞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앞에서 말한 김영종 박사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진짜 왕복 10차로 고속도로가 뚫리기는 했는가? 말씀을 하야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된 좋은 가족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영어로 하야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한글 잠언을 통으로 먼저 하야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했는데 특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 잠언을 시작하기 전에는 영어 공부를 아예 하고 있지 않았던 터라서 처음 이 영어 잠언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을 끝내고 로마서를 끝내고 이렇게 한두 권씩 끝내면서 눈에 띄게 드러나는 변화가 외우거나 또 혹은 뜻을 하나하나 읽지도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한글 잠언과 영어 잠언을 통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영어 잠언에 나오는 단어들 하나하나 뜻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 동생이 영어 잠언을 하다가 단어를 뜻을 모르니까 그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보면서 알게 됐었습니다. 밑에 동생들 같은 경우에도 영어를 아예 모른 채 하야 캠프를 참석했는데 첫 참석하고 나서 잠언을 몇 절 했다고 집에 와서 저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방언처럼 들리기도 하고 영어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매일 그냥 한 절씩 집에서 영어 하야를 꾸준히 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벽에 쓰여져 있는 영어 한 문장을 읽고는 저한테 맞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분들께는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알파벳밖에 몰랐고 또 하야 캠프를 처음 참석하고 영어라고 읽는데 방언 같은 소리를 말하던 아이가 그 매일 반복하던 영어 하야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파닉스를 다 익혔고 그리고는 혼자 그 낯선 문장들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통독의 경우는 짧게는 10분, 길게는 한두 시간씩 매일 했었습니다. 정확히 언젠지 기억은 안 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 20살이 되기 전에 저랑 백독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세종대왕의 독서법인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기에
제가 그때 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읽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만 해도 흥분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들이 열심히 읽더니 어느 날부터는 몇 독 했는지 세지도 않고 통독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든 것 같아서 100독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고, 약속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100독의 목표는 53독에서 멈춰서 더 이상 카운트되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100독은 못했지만 매년 매일 그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니 성경 전반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됐고 또 실제로 여러 유익들도 나타났습니다. 제일 쉽게는 설교 시간에 PPT 본문을 안 봐도 되는 게 참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통독이나 하회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으니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마음 깊이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기가 하야를 얼만큼 했고 성경을 몇 독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크리스찬 여학생들이 자기를 그렇게 반짝이는 눈으로 보는 게 너무 이게 좋다는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다라 씨와 디베이트입니다. 말씀을 그냥 단순히 하야하거나 읽는 것만을 넘어서서 그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그것을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는, 그것은 실제 학습에도 유익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라 씨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또 토론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가고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수능 공부할 때나 혹은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어떤 순간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아이가 직접 한 얘기인데 뿐만 아니라 대학에 가서도 이 대학 공부를 하거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감을 빨리 잡고 빠른 시간에 깨우치게 되는 게 되게 좋았다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게 정말 다라 씨 덕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베이트도 여러 부분에 매우 유익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가정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저희 집도 매주 가정예배 때 말씀을 디베이트합니다. 토부교육에서 안내하는 그 가정예배 순서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날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때 예전에 목사님께서 가정예배 때 순서를 다 못하면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거 하나가 디베이트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들이 기억나서 그러니까 순서대로 못하는 날은 무조건 디베이트는 꼭 했습니다. 디베이트는 꼭 하고 그때 이제 남편이 이 가정예배를 인도했는데 사실 남편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말씀의 초보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한에서 그냥 뭐 자유롭게 나누었습니다. 나누고 그러다 보니 어떤 날은 이 말씀에 대한 견해차로 싸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디베이트하다 싸워서 부부가 이렇게 각방도 쓰고 또 가끔은 이 말씀 말고 다른 얘기들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이런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문화를 만든다고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디베이트를 준비하고 또 함께 나누는 게 문화가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보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대학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매주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나눈 이런 문화에서 자란 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토론식 수업이 많고 또 과제로 책을 줘서 그 책을 읽고 정리해서 발표하는 수업 형태가 많았는데 그런 수업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과제로 주어진 책을 정리해서 제출했는데 그게 담당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글을 너무 잘 썼다고 예로 보여주면서 수업을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노벨상을 받는 이유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습관인 질문, 그러니까 다라 씨와 토론의 습관, 디베이트가 어렸을 때부터 익힐 수 있는 가정과 민족에서 자랐기 때문에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다라 씨를 하면서 이 말씀이
왜 그럴까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고 디베이트를 통해서 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시 묻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은 타인에 의해서 이끌린 삶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힘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 주위에도 둘러보면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섰을 때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탁월한 문제 해결이나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학식과 지식은 많지만 그것을 제대로 요리하여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능력, 즉 생각하고 또 나누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런 기술들이 학창 시절에도 혹은 또 어른이 되어서도 배우려 하지도 않고 배울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없다는 것이 아마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또 어떤 선택에 대한 해결책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학식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이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뜻이 그런가 하여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라시와 디베이트는 이런 인생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되고 기르는데 아주 좋은 훈련의 장입니다. 세 번째는 책 읽기입니다. 토부 교육에서도 책 읽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던데 특별히 처음 홈스쿨을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TV를 없애라 얘기를 하셔서 어릴 적부터 TV도 없었고 또 스마트 기기도 없이 그냥 여가 시간 대부분 책을 읽으면서 보냈습니다. 장난감이나 TV가 없이 심심하면 애들은 책을 본다. 목사님의 말씀이 그래서 장난감이나 놀이거리를 다 싹 치우고 나니까 진짜로 책을 보면서 놀았습니다. 도서관도 자주 데리고 갔습니다. 주말인데 남편이 출근한 날 혹은 휴가나 공휴일이지만 어디 갈 수 없었던 날은 그냥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수련회 기간이 되면 저희가 5인 가족인데 한 사람에 20권씩 100권의 책을 대출해서 갔었습니다. 몇 차례의 그 긴 설교 시간 동안 아이들은 책을 읽으면서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세미나에 갔을 때 목사님 가족과 함께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상적이었던 것이 목사님 댁 짐 중에 큰 캐리어와 대형 장바구니 2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세미나 동안 읽을 책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대출해서 아쉬웠던 책들이 있었는데 그 책이 거기 가방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목사님 자녀들이랑 책을 바꿔가면서 일주일 정도의 세미나였는데 수월하게 아이들이 잘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책을 많이 대출하다 보니까 도서관들마다 사서들이 아이들을 다 알아봐서 어떤 때는 대출 카드를 못 가지고 간 날도 책을 한두 번 대출해주는 어떤 그런 불법적인 일들도 경험했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째를 제가 혼을 많이 냈는데 그렇게 혼이 나면 아이는 책을 들고 소파에 앉아서 그냥 한참을 읽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책의 세계로 들어가면 속상하고 안 좋았던 기분, 저한테 혼났던 이런 모든 것들이 책을 읽다 보면 다 사라진다고 아들이 자라고 나서 그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부모 교육에서도 좋은 도서 고르는 법이라는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책을 읽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는 책의 내용을 꼼꼼히 살폈고 규제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 때문에 논쟁할 일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자주 싸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부터는 그러니까 아들이 저보다 훨씬 지식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책은 제가 다 검열했고 안 된다고 하는 책은 절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너무 지나쳤다라는 순간들이 있어서 아들한테 사과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저에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타협은 없었습니다. 책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듯이 음식처럼 책도 반드시 가려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좋은 도서 고르는 법도 부모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저에게 참 유익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책을 읽는 습관을 갖게 하는데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반드시 읽었으면 좋겠는데 어렵고 두꺼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부모교육에서 나눔하면서 알려주셔서 제가 팁을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읽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정말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하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이 좋은 책이지만 두껍고 어려운 책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눕혀놓고 자기 전에 잠들 때까지 읽어줬습니다. 그러면 처음 이렇게 대출해 왔을 때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던 책인데 그렇게 읽어주고 나면 다음날 꺼내서 들은 내용을 다시 읽어보고, 그러다 보면 그 책을 끝까지 다 읽고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 때나 이렇게 추천하신 책들, 잠깐이라도 언급된 책들은 무조건 사서 소장하고 반복해서 읽도록 했습니다. 같은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을 저절로 깨우친다는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어려운 책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니까 그 많은 지식들이 자신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탈무드를 보다가 어느 랍비가 아들에게 쓴 유서란 내용을 본 일이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책을 벗으로 삼아라. 책장과 책꽂이를 내 기쁨의 밭과 뜰로 삼아라. 책의 동산에서 체온을 느껴라. 지식의 열매를, 그 성과물을 내 것으로 삼아라. 만약 지혜의 향유를 맛보라. 만약 내가 게을러지고 피로에 지친다면 뜰에서 뜰로, 바디랑에서 바디랑으로, 또는 이곳 저곳의 풍경을 즐기는 것도 좋으리라. 그러고 나면 새로운 힘이 솟구치고 너의 영혼은 환희로 가득 차리라. 책을 통해서 지식이 많아지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또 어휘력이 풍부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최근에 가장 크게 유익을 본 것이 수능 때 국어였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는 이 국어가 너무 어렵게 나왔다고 했는데 국어 시험을 잘 봐서 그 대학을 합격하는 데 결정적인 어떤 영향이 됐습니다. 저도 나름 이제 그 국어를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제가 시험 칠 때랑 이번 요즘 수능에 나오는 국어 지문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저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읽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전문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지문들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두는 게 얼마나 유익이 됐는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인성교육입니다. 홈스쿨 아카데미에서도 유니스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성적인 부분인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책망을 받지 않아도 버릇이 없거나 예의 바르지 않거나 하는 등의 행동은 어김없이 훈계와 책망을 들었습니다. 부모 교육에서도 자녀가 인성이 훌륭한 사람으로 기르는 것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순종과 경청,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이 되지 않는 아이에게 공부는 차후의 일이라 하셨습니다. 학교가 공부만 시키면 되지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순종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 목사님의 말씀은 결국은 성품이 다뤄지니 아이도 차츰 공부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하는 모습들이 갖춰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의 교사들 역시 이러한 목사님의 같은 철학으로 아이들을 다루니까 그 모난 성품은 다듬어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들 경우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대해서 크고 작은 불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지나치게 이게 보수적이고 외골수 같은 성격을 가진 어머니 아래에서 자라는 것이 갑갑해하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역량 안에서 일탈을 해보려는 소심한 시도들이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었는지는 몰라도 어떤 때는 순종보다는 저항을 더 많이 하기도 하고, 한 번은 혼을 내고 반성문을 써오라고 했더니 저한테 훈계 들어서 기분 나쁜 걸 A4 용지에 영어로 가득 쓰고는 제가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가득 쓰고 그 밑에 한글로 한두 문장 죄송해요 이렇게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굉장히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니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받아왔던 다룸, 자기의 모난 성격 이런 것에 대한 훈계, 책망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만나든 편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고, 타인을 배려하거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은 자라면서 끊임없이 훈계를 들으면서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고 알았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실수와 연약함이 많은 부모인데, 더군다나 이 홈스쿨과 대안학교라는 남들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았을 텐데 그렇게 고백해주고 또 잘 자라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대학에 간 후에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어떻게 홈스쿨만으로 또 대안학교를 다니고 사교육이 없는데도 명문대에 가는 게 가능했냐. 사람들이 물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제 답은 몇 번을 생각해도 그냥 너무 간단했습니다. 물론 교육 환경도 중요하고 사실 뭐 말하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명문 고등학교 혹은 저 대치동이나 이런 부분에 좋은 학원들, 강남 대성 이런 유명한 입시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명문대에 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에 명문대 가는 아이들이 있고, 실제로 그 학교에 가보니까 다 같이 공교육을 받은 아이들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 학교에 온 아이들이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그냥 더 자라, 더 먹어라, 책 좀 그만 봐라 이런 얘기를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했는데, 그러면 명문대에 들어간 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받았던 교육이 얼마나 좋았는지 또 감사를 표현하고 그 좋은 점들을 저에게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토부 교육의 힘이자 경쟁력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만약 아이들이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홈스쿨이라는 방법을 똑같이 선택할 것이고, 여기 좋은 가족교회 성도로 또 홈스쿨 아카데미 유니스 학교의 부모로 남을 것 같습니다.